그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3년 동안 감히 입 밖에도 내지 못했던 비밀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눈앞에 드러났죠. 저는 72살, 그리고 제 옆에는 52살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가정부였고, 하지만 제겐 다시 살아가게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뭐야, 이 당신 지금 보이는 그대로예요. 당신, 나를 배신했어. 배신이라. 그럼 그 옆에 있는 젊은 남자는 뭡니까? 그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서로가 숨기던 죄와 진심이 한꺼번에 폭발했지요. 당신은 내 나이를 조롱했지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봤어요. 이게 죄입니까? 이게 추잡합니까? 저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았습니다. 72살. 그 나이에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는 알아주길 바랐지요. 그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날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용기 냈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전 단호히 말하지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살아있다면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생활의 소리는 남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 말을 80 가까운 나이에야 실감했습니다. 12해 전 제 나이 63. 아내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 성북동 200평짜리 저택이 그날 이후 무덤처럼 느껴졌죠. 장례식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렀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더 오래 함께하지 못해서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지요.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현관문을 열자 정적이 쏟아졌습니다. 다녀오셨어요. 하고 맞아주는 목소리도, 주방에서 밥 짓는 냄새도 사라졌지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옆을 지켜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이미 결혼에 분가했고 손녀를 데려와 주말마다 한 번씩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버지, 너무 혼자 계시지 마세요. 괜찮다, 걱정 마라.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아내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듯 집 안 곳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재의 책장에는 그녀가 읽던 에세이, 부엌 찬장에는 손때 묻은 냄비, 침실에는 병원에서 돌아오던 날 벗어둔 스카프가 걸려 있었지요. 그걸 정리하지 못한 채 몇 달을 살았습니다. 어느새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으로 대신하게 되었고 냉장고는 텅 비었지요. 가끔 가까운 동네 식당으로 내려가면 단골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안 좋으세요. 밥은 좀 챙겨 드세요. 그러게요. 입맛이 통 없어요.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밥보다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2017년 67의 회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출근할 곳도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었지요.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갈 데가 없으니 하루가 길었습니다. 성북동 언덕길을 혼자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 끝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답은 늘 같았습니다. 아무도요. 그 무렵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다 문득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그럴 땐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져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가도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싶어 눈을 감지 못했지요. 몇 주 뒤 아들 준혁이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괜찮다니까. 늙은 사람 뭐 별거 있나. 그래도 사람은 옆에 누가 있어야 해요. 아버님, 좋은 분 소개해 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웃어넘겼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는 말이 이 끝까지 나왔지요. 하지만 그날 밤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데 정적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 정막이 너무 커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결국 며칠 뒤 준혁의 권유를 받아들였지요. 좋은 분이 있다면 한번 만나볼까? 그렇게 다시 누군가를 만날 용기를 냈습니다. 서울 중구의 한 갤러리에서 최연이라는 여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녀는 회색 투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김준서 회장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뛰었지요. 그날 이후 연희 씨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났습니다. 도산공원 근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미술관에도 함께 갔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말을 건네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녀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고 늘 미소로 맞아주었지요. 회장님은 참 젠틀하세요. 성공하신 분인데도 겸손하시네요. 저는 그 말에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느낌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3달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연희 씨,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제가요? 영광이에요. 회장님. 그렇게 저는 다시 가정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30해 넘게 이끌어온 회사를 아들에게 맡기고 저는 단지 한 사람의 남편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2019년 봄, 가족들만 모여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 준혁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 말이 고마웠지요. 그리고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한라산이 보이는 호텔, 오션뷰 창가에서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제 인생의 또 다른 겨울이 시작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제주도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연희 씨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던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죠. 공항에서 렌터카를 타고 서귀포 해안도로를 따라 달릴 때 바람이 유리창을 스쳤고 파도는 유난히 푸르게 빛났습니다. 호텔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오션뷰 객실이었습니다. 테라스에 서서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이제 다시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샤워를 마치고 방으로 나왔습니다. 침대 곁에는 하얀 실크 잠옷을 입은 연희 씨가 앉아 있었지요. 연희 씨, 이제 좀 쉬시지요. 오늘 하루도 길었잖아요. 네. 그런데 회장님, 잠깐만요. 그녀가 제 손을 뿌리치듯 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장님은 저한테 너무 강하신 것 같아요.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강하다니요? 무슨 뜻입니까? 제 나이엔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요? 그날 제 가슴 한구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제주 바다가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옆방으로 가더니 문을 잠갔습니다. 딸까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을 잠그는 소리 같았지요.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의 2층 끝방이
그녀의 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쓰던 안방을 그대로 지켰고요. 복도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문이 마주 보고 있었지만 그 문은 단 한 번도 동시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문을 펼쳤고 그녀는 휴대폰을 보며 과일을 먹었지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함께 산책이라도 하시죠. 전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그녀는 늘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하루는 백화점 쇼핑백을 잔뜩 들고 돌아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을 펴도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연희 씨는 점점 저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와 와인을 마셨고 저에게는 위층에서 쉬세요라고만 했죠. 저는 그렇게 제 집에서 손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 편해 혼자 살 때처럼 자유로워. 그녀의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회장님이랑은 어떠세요? 연희 씨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각방이에요. 얼마나 편한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아니라 그냥 세련된 세입자를 들인 기분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서 울었습니다. 눈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1년이 지나자 대화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침 식사도 각자 먹었습니다. 그녀는 오전 11시에 일어나 브런치를 먹었고 저는 혼자 7시에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들 준혁이 찾아왔을 때 아버지,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어머니랑은 잘 지내시죠? 그럼 잘 지내지 걱정 마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하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남보다 더 먼 사이. 밤마다 복도 끝에서 그녀 방의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불과 10걸음 거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새벽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도 잠들지 못하는 듯 했지요. 노크라도 해볼까 잠시 손이 문고리에 닿았습니다. 그러나 곧 멈췄습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또 문을 닫겠지.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사이엔 말 대신 먼지가 쌓여갔습니다. 하루가 1년처럼 길었고 그 침묵 속에서 제 마음은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탁에서 처음으로 그녀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제 친구가 좋은 가정부를 안다네요. 집이 너무 크니까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정부라 그래요. 한번 만나봅시다. 저는 놀랐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그녀가 제게 먼저 말을 건 것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이 집에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요. 그날 이후 성북동 저택은 묘하게 분주해졌습니다. 연희 씨가 소개한 가정부가 곧 오기로 했거든요. 사실 그때 제 마음은 반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누가 오든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날 처음 본 그녀는 제게 오랜만에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서은주, 52이라고 했습니다. 키는 165쯤, 단정한 얼굴에 밝은 인상이었습니다. 첫 인사부터 남달랐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은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편히 지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따뜻했지요. 은주 씨의 첫 출근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7시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주방 쪽에서 익숙한 냄새가 흘러나왔거든요. 된장 냄새였습니다. 제가 좋아하지만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식탁에 올라온 적 없는 냄새였지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구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건 제 아내 정희가 평생 해주던 아침 밥상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어제 부엌 찬장에서 레시피 노트를 발견했어요. 사모님이 직접 써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봤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노트였어요. 연희 씨는 그 존재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첫날부터 그걸 찾아 읽었더군요. 숟가락을 든 손끝이 떨렸습니다. 맛이 똑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그날 밥상을 끝까지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밥이 맛있다고 느껴진 게 식탁에 앉아 따뜻한 찌개 한 숟가락을 떠먹으며 제 속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지요. 식사 후 은주 씨가 제게 약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혈압약이시죠? 식사 전에 드셔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회장님 방 서랍에 있길래 복용 시간을 확인했어요. 앞으로 제가 챙겨드릴게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3년 동안 제 약을 챙겨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식탁에 앉았는데 조용히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이었어요. 제가 젊을 때부터 즐겨 듣던 곡이지요. 이 음악을. 회장님 서재에서 CD를 봤어요. 좋아하시는 줄 알고 아침마다 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제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낯설고 고마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식사 중에 은주 씨가 제 눈을 조심스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평소보다 한숨을 3번 쉬셨어요. 신문 같은 페이지를 계속 넘기시기도 했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요. 그날 이후 식탁에서의 시간은 조금 다르게 흘렀습니다. 누군가 나를 바라봐 주는 느낌. 그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집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은주 씨가 오고 나서 저택은 조용하면서도 따뜻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향이 퍼졌고 식탁 위엔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이곤 했죠. 그녀는 늘 정중했지만 그 속엔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3년 동안 연희 씨는 한 번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실래요? 네, 고맙습니다. 은주 씨는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해보세요. 혹시 외로우세요? 그 질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좀 외롭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큰 집에 혼자 계시니까요. 필요하시면 제가 가끔 말동무 해드릴게요. 그날 이후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주 씨는 식사 중에 동네 이야기나 뉴스 얘기를 건넸고 그 소소한 대화가 제 하루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 3년 만에 사람의 온기가 돌아왔다는 것을요. 그 온기의 시작은 된장찌개 한 그릇, 그리고 오래된 레시피 노트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가정부가 아니다. 아내가 떠난 뒤 멈춰있던 내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한 사람이다. 은주 씨가 그 사실을 알 리는 없겠지만 그녀의 손끝에서 제 인생이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집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로 검은 구름이 들이우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은주 씨는 창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비가 꽤 많이 오겠어요. 전기 나가면 어떡하죠? 이 집은 오래돼서 정전이 자주 되긴 하죠. 걱정 마요. 금방 복구될 겁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요란했지요. 그때 은주 씨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1층 창고에 있던 우산 몇 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정전 오기 전에 한 번만 내려가 볼까요? 그래요. 같이 갑시다. 혼자 가기엔 위험하니까요. 우리는 가정용 엘리베이터에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어깨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윙 하는 소리가 들리며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1층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습니다. 어머, 회장님, 불이 꺼졌어요. 괜찮아요. 잠깐일 겁니다. 진정하세요. 어둠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공기마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주 씨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죄송해요. 괜히 같이 가자고 해서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이죠. 혼자였으면 더 무서웠을 거예요.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비상벨을 눌러봤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크게 울렸습니다. 몇 분쯤 지났을까 은주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어두우니까 이상하네요. 평소엔 말 못하던 걸 말하게 되네요. 뭐든 해요. 지금은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 원래 이런 일 안 했어요. 전에는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어요. 근데 구조조정으로 나가게 됐죠. 쉰이 넘으니까 다시는 일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부 일을 시작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회장님도 외로우셨죠? 혼자 그렇게 큰 집에 계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손을 꼭 잡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은 작았고 차가웠습니다. 네, 외로웠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다시는 누군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이혼하고 나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리는 그 공간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전기가 끊긴 그 순간 제 마음의 전선은 오히려 다시 연결된 듯했지요. 그때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고 은주 씨가 놀라며 제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순간 그녀의 이마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가까이서 느껴지는 체온에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괜찮아요. 무섭죠. 이렇게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졌고 작은 엘리베이터 안에는 빗소리 대신 서로의 숨소리만 남았죠. 어둠 속에서 사람은 이상하게 솔직해집니다. 그녀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뭐든요. 처음 뵙던 날부터 느꼈어요. 회장님은 겉은 강해 보이는데
마음이 참 외로우신 분 같다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조차 외면하던 내 속마음을 누군가가 정확히 짚어낸 순간이었죠. 은주 씨는 사람을 참 잘 봅니다. 아니에요. 그냥 닮았어요. 저랑.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지난 시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잃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아는 듯했죠. 그리고 마침내 딸깍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깜짝 놀라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둘 다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 짧은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내려가 볼까요? 그래요. 문이 열렸지만 우리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손이 서로 맞닿아 있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천천히 손을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서는 발걸음이 유난히 느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은주 씨의 떨리던 손, 작게 흔들리던 목소리, 그리고 그 어둠 속의 따뜻한 온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식지 않았던 제 외로움이 그날 처음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이로 식지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그날의 어둠은 오히려 제 삶을 다시 밝히는 불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건이 있던 날 이후 우린 서로를 피했습니다. 식탁에서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고 은주 씨는 식사만 차려놓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날의 어둠 속 체온이 되살아났죠. 그 미묘한 떨림을 숨기려 애썼지만 마음은 이미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연희 씨가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기로 했어요. 한 열흘 정도요. 유럽이요. 혼자 가시게요. 네팔이 밀라노, 런던 순으로요. 좀 쉬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가 피어올랐습니다. 열흘 동안 이 집에는 나와 은주 씨 둘뿐이겠구나. 연희 씨가 출국하던 아침, 공항으로 떠나는 차가 대문을 나설 때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는 공간. 그리고 그 고요 속에는 은주 씨의 발소리만 남아 있었지요. 첫날 저녁, 은주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혼자 드시기 쓸쓸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물론이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잖아요. 그날의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된장찌개, 정성이 느껴지는 한 끼였어요. 저는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은주 씨, 와인 좋아합니까? 잘은 모르지만 회장님이 주시면 마셔볼게요. 우리는 천천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첫 잔은 어색했고 두 번째 잔부터는 대화가 풀렸습니다. 회장님, 엘리베이터에서 그날 제가 이상한 말 했던 거 죄송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 이후 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진짜 궁금했어요. 부인이 정말 그런 이유로 회장님을 거절하신 건가요? 그래요. 첫날 밤부터 각방이었죠. 제 얼굴이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요. 부인이 복을 차버린 거예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지요. 그녀는 저를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인정해 준 겁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실 때쯤 은주 씨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외롭지 않으셨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혼자 지내신 거예요? 미칠 만큼 외로웠죠. 옆방에 사람이 있는데 손도 잡을 수 없다는 게 그게 더 힘들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은주 씨가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했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셨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람이지요. 은주 씨, 그 순간 말보다 눈빛이 먼저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다가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외로웠던 두 사람이 서로의 온기에 기대었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은주 씨가 주방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그 향이 집 안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돌아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웃으시네요. 은주 씨 덕분이에요. 3년 만에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린 신혼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차리고 저녁이면 같은 음악을 들었습니다. 밤마다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그 모든 게 당연하지 않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숨겨지지 않지요. 열흘째 되던 날 연희 씨가 귀국했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빨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2층 서재에 있었고 은주 씨는 차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은주 씨도 굳어섰지요. 그리고 몇 분 뒤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두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기 전 저는 이미 모든 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연희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젊은 남자, 골프 트레이너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보이는 그대로요. 그런데 그 옆분은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3달 전부터 호텔 카드 내역, CCTV 다 확인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강민석이라는 남자는 당황한 얼굴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추잡하고 당신이 하면 자유입니까? 이혼하자고요. 좋아요, 10억 드리죠. 그걸로 끝냅시다. 그날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서로를 냉정하게 소모했던 시간들이요. 연희 씨는 그날 저녁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비어가는 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구나. 은주 씨가 제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날 밤 3년간 얼어붙어 있던 집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이 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숨소리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연희 씨가 떠난 다음 날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동안 숨 막히던 공간이었는데 막상 비워지니 허전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와인잔 2개, 그중 하나는 아직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늦었지만 이제야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하게 살 겁니다. 그 말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걸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준혁이 찾아왔습니다. 그 표정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회장, 젊은 가사도우미와 불륜 끝 이혼.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런 꼴을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지요.
준혁아, 그건 단순한 소문이 아니다. 사실이야. 사실이라고요? 그럼 정말 그분이랑 그래, 맞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 3년 동안 아버지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은주 씨는 나를 살려준 사람이야.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볼지 아세요? 세상? 준혁아, 평생 세상이 어찌 볼까만 생각하며 살았다. 그 결과가 뭐였지? 빈집, 침묵, 그리고 외로움뿐이었어. 하지만 이젠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조용히 살고 싶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문 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죠.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그래, 그렇다고 믿는다. 돈 때문이 아니야. 그녀는 내 이름 대신 준서 씨라고 불러줬다. 회장님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그 말을 하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호칭이었거든요. 준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며 사셨죠. 이제는 아버지 마음대로 사세요. 단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그분에게 상처 주지 않겠다고요. 약속하마.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진심을 이해받은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준혁은 은주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 어색했지만 금세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시죠? 내 아버지가 많이 의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은주 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회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한테는 가족 같은 분이셨어요. 그 말에 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하나로 모든 오해가 조금은 사라진 듯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북동 저택을 정리하기로요. 그 집은 너무 컸고 무겁고 외로웠습니다. 대신 한강이 보이는 평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곳은 햇빛이 잘 들고 창문을 열면 강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삿날 짐을 옮기던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 버리셔도 돼요? 이제 회장이 아니에요. 그냥 준서 씨라고 불러요. 그게 더 좋아요. 그녀는 잠시 웃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서 씨, 이 집은 꼭 행복한 집이 될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득해야 할 사람은 이제 단 한 명뿐이었구나. 세상의 눈도, 재산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알아준 단 한 사람, 그게 은주 씨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요. 남은 인생을 내 손으로 내 사람과 함께 살겠다고요. 저택을 떠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은주 씨는 강남의 30평 아파트로 이사했지요. 40년 넘게 살던 저택과 비교하면 좁고 소박했지만 그곳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아침 은주 씨가 직접 차려준 밥상은 그 어떤 호텔 조식보다 따뜻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 한 장. 그 단순한 식탁 위에서 전 알았습니다. 이게 진짜 가정이구나. 준서 씨, 이렇게 간소해도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요. 이젠 이런 밥이 제일 맛있어요. 호칭이 사라지고 준서 씨로 불리던 그 순간부터 저는 다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리듬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함께 신문을 읽고 낮엔 은주 씨가 카페를 꾸며 나갔습니다.
제가 계약한 1층 상가를 그녀는 직접 손질하고 꾸몄지요. 작은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 은주 마음이 머무는 곳. 준서 씨, 이 이름 괜찮을까요? 아주 좋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찾아오는 곳이면 되지요. 첫날 동네 주민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은주 씨의 웃음이 가게를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부드럽네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웃으시면 저도 행복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이 세상 어느 재벌 회장보다 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행복으로 부자가 된 기분이었죠. 되면 우리는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에 석양이 비치면 은주 씨가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준서 씨, 가끔은 걱정돼요.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요. 행복에도 죄가 있나요? 이 나이에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요. 말없이 제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이 제 인생의 마지막 위로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 앞에서 낯선 남자가 말했죠. 여기가 그 회장님이랑 가정부가 산다는 데라며? 세상 참 변했네. 않는 척했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둘은 서로에게 떳떳하잖아요. 그래요.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이후 우리는 세상에 맞서는 대신 서로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샵샵샵샵 1년이 흘렀습니다. 카페는 안정되었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 한강을 걸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준서 씨, 우리 결혼할까요? 내가 먼저 말해줄 줄은 몰랐네요. 좋아요. 늦었지만 이제는 제대로 합시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요. 하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예식보다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사회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랑 김준서 73, 신부 서은주 53, 합쳐서 126살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주 씨는 수줍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 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요.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3년 전 연희 씨와 갔던 그 호텔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바다보다 눈부신 건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준서 씨, 이렇게 매일 행복하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람 마음엔 정년이 없으니까요. 밤, 창문을 통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렸습니다. 은주 씨가 제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약속해요. 이 세상이 뭐라 하든 당신 곁에서 매일 아침을 맞을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거려. 젊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기억하는 온도라는 거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그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냐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할 겁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 나이 75, 은주 씨는 55입니다. 누가 보면 20살 차이라 놀라겠지만 우린 그 차이를 하루도 의식하며 산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둘의 하루는 늘 같았지요. 은주 씨가 커피를 내립니다.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우면 그 향만으로도 하루가 시작된 걸 느낍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고 햇살이 식탁 위를 천천히 스칩니다. 준서 씨, 오늘은 카페 신메뉴 내볼까 해요. 단호박 스콘인데 손님들이 좋아하실까요? 당신이 만들면 뭐든 잘 팔릴 거예요. 당신은 뭐든 따뜻하게 만들잖아요. 말에
은주 씨는 늘 수줍게 웃습니다. 그 웃음이 제게는 세상 모든 보상이었지요. 카페에 나가 손님을 맞습니다. 요즘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침마다 들러 사장님, 오늘도 예쁘네요 하고 농담을 던집니다. 그럴 때마다 전 모르게 웃습니다. 은주 씨는 이제 가정부가 아닌 당당한 사장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세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다정하시네요. 네, 평생 못했던 다정이라 늦게라도 하려고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은주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 씨,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예전엔 매일이 두려웠는데 이젠 하루가 감사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난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늙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한강 산책길을 걷습니다. 가로등이 켜질 무렵 은주 씨는 제 팔을 잡고 말하죠. 저기요, 준서 씨. 우리 나이 차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순간 우린 그냥 두 사람일 뿐이에요. 말에 은주 씨가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엔 젊음보다 단단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손녀를 데리고 찾아옵니다. 손녀는 이제 8살이 되었지요. 그 아이는 은주 씨를 은주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할머니, 이 쿠키 진짜 맛있어요. 고마워요. 우리 예쁜 손녀 그 모습을 보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이 된다는 걸요. 어느 날 밤, 저는 은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 후회된 적은 없어요. 20살 차이 나는 남자와 함께 산다는 게 후회요? 단 한 번도요. 저를 사람답게 대해준 건 준서 씨가 처음이었어요. 세상은 나이를 보고 판단하지만 마음은 나이를 몰라요. 그 말은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 하나로 긴 세월의 상처가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했지요. 깊어지면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이고 은주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준서 씨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크게 바라지도 말고 그냥 지금처럼요. 그래요. 지금이면 충분해요.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 그게 전부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나이를 잊게 되는 순간은 누군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줄 때라는 거요. 회장님이 아닌, 당신이 아닌, 그저 준서 씨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나는 다시 젊어집니다. 여전히 빠르게 흐릅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은주 씨의 미소가 제게 말하지요. 오늘도 살아있네요. 우리.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나이 많은 신랑과 젊은 아내라 부를지도 모르지만 그건 상관없습니다. 우린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며 살아가니까요. 잊게 하는 이름, 그게 바로 사랑이라면 나는 아직 청춘입니다.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미 살아있다는 증거이지요. 오늘 이야기처럼 나이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사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도 잊지 못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 이름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사랑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나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도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또 다른 사랑 이야기를 이어줍니다.